아니 윤석열이 또 나가요? 해외에? 또 나가더라고요. 갔을 거 아니에요? 사우디랑 저희 카타르. 추경했잖아요. 추경을 추경을 했는데 했습니다. 추경호가 추경을 했겠군요. 추경호가 다른 데는 추경 안 하고요. 네. 대통령 해외 순방에 대해서는 추경을 아주 그냥 이렇게 넉넉하게 해줍니다. 아 추경 프로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해외를 자주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정상회담 가장 많이 한 기네스북 오른 대통령 되겠다. 아니 무슨 대통령 정상외교가 출석합니까? 출석하면 그게 외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누구 사람 만나면 되는 겁니까? 이게 이미 578억을 다 썼어요. 1년치를. 올해. 그래서 329억인가요? 더 추가해서 최종 907억. 올해만. 907억. 907억. 약 1000억 가까운 거를 이제 해외 나가시죠. 나가는 건 좋습니다. 대통령 정상회담, 정상외교 당연히 해야 돼요.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데 근데 갔다 와서 뭘 했냐고요. 우리가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 기억해 보세요. 보면은 나토 첫 번째 나토 정상회담 갔었을 때 민간인 태워서 문제됐었죠. 거기서 뭐 얻어왔습니까? 그 본인이 원래 초청국도 아니에요. 그냥 옵적으로 간 거예요. 나토도. 그 다음에 또 기억나는 것 여왕 조문가 간다고 갔는데 여왕 조문 안 했어. 네. 그리고 갔다 와서는 미국 대통령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렇지. 네. 맨날 사고 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디 가가지고는 이란도 적, 어디도 적, 이란이 주적 이렇게 해가지고 또 적 만듭니다. 기억나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 가서는 우리 영부인께서 한 10명인가를 대동하고 호화 쇼핑. 예, 그 고가품 쇼핑을 당하십니다. 예, 호구를 당하세요. 예. 아니 그러고 온 거. 일국의 영부인이 삐끼한테 당한 거야. 당합니다. 맨날 당해요. 우리 영부인께서는. 예. 왜 이렇게 당하고 살죠? 야 이것만 들어도 이것만 들어도 많은데 지금 화가 제가 나는데. 기억나는 것만 이건데 무수히 많죠. 그거 부산 말고도. 엑스포 유치한다고 갔는데 돌아오자마자 봤더니 딴 나라 다른 지지하고 나라 있고. 지지합니다. 네, 그랬죠. 뭐야 도대체. 그 해외 순방을 나는 필요해야만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안 나가면 뭐 무슨 최소한으로.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92억 더 채워가지고 기네스북 올린다니까 1000억 한번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외교가 필요하긴 필요하죠. 근데 어떤 외교가 필요하냐? 제가 볼 때 이제 한중일 외교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주변국 문제인 거고 이 지역에 있는 경제 파워가 엄청나게 크잖아요. 한국과 중국과 일본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우리 같이 소위 외교를 통해서 활로를 찾고 외교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어떤 우리 부를 창출할 수 있는 나라에서 외교는 되게 중요하고 그걸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죠. 진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게. 그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브릭스 같은 예를 들면 뭐 브라질, 그다음에 인도, 러시아도 있잖아요. 러시아, 예, 이런 나라들, 중국 이렇게 쓰게 또 최근에 보면 브릭스가 거의 제가 볼 때는 블록화돼가지고 60, 70개국 정도가 이제 모일 수 있는 가능성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리가 중국이랑 러시아랑 척을 지면서 브릭스랑 접근하기는 되게 매우 어려운 거죠. 근데 브릭스가 상당히 거대해지면서 소위 위안화가 이 달러화를 대체하는 상황까지 가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 좋아요. 브릭스 안 가도 좋은데 그러면 한미일 외교를 통해서 우리가 그만큼의 경제적인 가치나 이런 것들을 확보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건 전혀 없는 상황이잖아요. 저 그렇다면 적어도 이제 1년 6개월 정도 지났으면 정산할 필요가 있잖아요. 야, 우리가 좀 제대로 한 거야, 외교를. 근데 그런 정산을 하지 않고 계속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왜냐면 나가면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도 뭐라 그랬냐면요. 노무현 대통령이요. 그 청와대 들어오신 다음에 외교부랑 엄청 싸웠어요. 외교부가 상당히 보수적이니까 엄청 청와대 싸웠어요. 완전 친미를 넘어서 예. 종미. 6개월 동안 제가 거기 이제 NSC 있었기 때문에 알기 때문에 6개월 동안 내내 싸웠어요. 내내 싸웠고 대통령도 와 뭐 이렇게 했었어요. 하물며 본인이 뽑아서 갔던 그 당시 외무부 장관,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도 외교부 입장에서 가지고 얘기하는 바람에 반기문 아닌가요? 반기문 아닙니다. 한승 서울대 교수 윤영관. 서울대 교수 윤영관. 윤영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윤영찬의 아마 형인가 그럴 거예요. 예, 예. 그렇구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해외를 나가시잖아요. 그때부터 이제 전이가 된 다음에.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야, 씨, 외교부가 잘하긴 잘하는구나. 이 프로토콜을 의전을 프로토콜 너무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통령이 나가면 외교부의 이 프로토콜 의전은 아주 진짜 되게 대단히 프로페셔널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행복해요 일단. 아니 그런 프로토콜을 어떻게 예를 들면 어디 가서 자기가 생존. 접해보겠어요. 그러니까 국내에 있으면은 막 그냥 온갖 욕 먹고, 듣기 싫은 얘기들 많이 신문 듣는데 그런 거죠. 아니 대옵니다잖아. 다 아니 대옵니다. 아니 대옵니다인데 여기는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누구 말대로 대통령은 외교를 통해서 또 거기에 푹 빠져 있는 거고
부인은 쇼핑에 빠져 있는 거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또 사진 찍기. 예, 어떤 자기가 편한 환경과 어떤 상황을 즐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상황들이 발견되면요 외교부는 그 상황을 판단해가지고 더 필요합니다. 계속 예를 들면 외교에 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서 또 예를 들면 보고를 해요. 그러면 대통령이 이거 좋아하는데 대통령이 그래서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계속 만들지. 외교부 공무원들 그 외교관들은 대통령이 밖에 나가가지고 너무 좋아하고 그러면 자기들의 그 부처의 위상도 올라가고 또 이익 관철도 되겠죠. 그렇지 뭐 어떤 예. 대통령한테 민원을 넣을 기회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외교부는 계속 밖으로 빼려고 하는 것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저는 순방을 여러 번 다녀왔었습니다만 가면요 엄청 대접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좀 수행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 있는 교민과 그다음 외교부에 있는 그 공무원들이 그 우리나라 대통령이 온다 하면 그때 딱 정기적으로 약간 알바같이 그 거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을 딱 모집을 해요. 그래가지고 교육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오면 이렇게 해서 스텝을 맞춰놔요. 그러면은 이 수행원 자체도 굉장히 대접을 받아요. 그런데 하다못해 대통령? 이건 거의 황제 수준입니다. 거의 황제 수준으로 딱 시간 맞춰서 어디 가고 그리고 우리 교민들이요. 그 애국심이 있다 보니까 대통령이 일단 오면 좋든 싫든 환영해 줍니다. 되게 열렬히 네, 환영하시죠. 열렬히 어디를 가든 대통령이 왔어 지금 우리 교민인데 얼마나 서럽겠어요 외국에서 어디든. 그럼 대통령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막 와서 풍선 들고 막 꽃 갖다 주고 막 하면 그러면 기분 좋거든요. 뭐 문재인 대통령이니까 그래서 그럴 대접을 수도 그럴 있습니다. 수도 뭐 있- 윤석열 대통령은 아닐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그래요. 네, 아닐 수도 지금은 안 있으니까 그래요. 왜 왔냐 이럴 수도 안 그래요. 있겠지만 어쨌든 대접은 극진하게 받는다. 그리고 어쨌든 본인들이 민간인이었다면 대접 받을 수 없는 곳 그리고 직항으로 가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그 G7 그때 회의 때 영국에서 콘월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콘월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갈래야 갈 수도 없는 곳이에요. 그 비행기 타고 코널. 가려면은 뭐좀 아니 여러 번 2박 3일 갈아타야 거쳐서 가야 되는 곳이니까 내가 태어나서 갈 수 없는 곳을 그냥 직항으로 가버리는 와. 거예요. 예를 들면 그때도 이제 코널이라도 G7 했는데 그런 데를 그냥 막 가니까 재밌어. 신나. 우리 여사님께서는 그런 거 엄청 좋아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한국에 오면은 무슨 이제 언론에서 뭐라 그래. 국민의힘에서도 니네 이제 뭐 하냐. 사과해라. 뭐라 얘기하니까 얼마나 피곤해요. 그러니까 자꾸 외국으로 빼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자꾸 대통령 얼굴 보면 짜증나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 있는 차라리 나는 게 아닌가. 아니 네. 저는 근데 하나만 예상을 해볼게요. 나 하나만 물어볼게요. 네. 잠깐. 네. 밥은 어떻게 나와요? 밥 진짜 잘 나와요. 진짜 잘 나와요. 그 윤석열이는 밥 때문에 나가. 아니, 먹는 거 좋아하니까. 밥 때문에 어떤 밥이 나와요? 일단은 그 대통령 1호기에는요, 이게 뭐 수행원마다 이렇게 그 클래스가 차이가 있지만 일단은 좌석이 기본 대한항공보다 훨씬 넓어요. 그냥 비즈니스석 아닌데도. 그리고 대통령 타는 데는요, 거의 거기는 호텔입니다. 호텔이야. 그리고 회의실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옷 갈아입는데 샤워하는데 뭐 따로 있고 뭐 말할 것도 없죠. 공군 계신 분들이 공군 1호기야, 네, 공군 1호기니까 공군에 그러니까 섞여 있어요. 대한항공 파견해서 와서 서비스해주는 분들 계시고 공군에서 오신 분들 계시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소위 1등석에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수행원도 먹게 나옵니다. 와. 네, 수행원들도. 그리고 가서는요 가장 좋은 호텔을 잡아요. 그 도시에서 가장 거의 좋은 호텔, 제일 그럴 입지 수밖에 제일 좋은 없겠네, 호텔. 그리고 정상인데. 대통령은 뭐 당연히 거기서 뭐 제일 큰 펜트하우스 같은 데를 가겠죠. 그리고 거기 차도 다 방탄차고. 이게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가게 해야 되는 거 받는다. 아니야? 그 정도로 누릴 그 가치가 있는 행보. 그러니까 저는 사실 수행원이라 가면 되게 바빠요. 네. 막 사방없이 뛰어다니고 계속 하는데 그래도 술만 갔다 오면 또 가고 싶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면 대통령은 수박 하겠습니까? 중독이구나, 중독. 거의 그 수준이면 중독이라서. 여행을 순방 중독, 쇼핑 중독, 고급 여행.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중독을 아는 사람들은 더 중독되게 만들어야겠죠. 밥 이익을 중독도 위해서. 있어. 밥술 중독. 술도 좋은 거 나올 거 아니야. 그럼 먹고 싶으면 다 먹습니다. 보는 눈이 없어요. 그리고 보는 일 없어. 일단은 거기 수행하는 기자들도 가면은 좀 풀어지는구나. 따로 이렇게 네. 저희들이 그 춘추관 예전 춘추관에서 이제 따로 이제 만찬도 만들고 해서 기자들도 풀어줘요. 그러니까 되게 예리하게 바라보진 않습니다. 예. 이제 기자들 안 가려는데요. 요새는 안 가죠. 왜냐하면 쓸 게 없어. 너무 비싸서. 비싸요. 너무 돈이 맞아요. 너무 비싸가지고 왜냐면 언론사 눈- 각자 눈치 보인대요. 분담하니까. 눈치 보인다 요즘은 그러더라고요. 비용을 각자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옛날에 원래 그랬어요. 각자네요. 옛날에 됐는데 원래 각자네요. 지금 비용이 너무 세가지고
엄청 눈치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아, 그럴 거예요. 가는 기자가 또 계속 가는 구조니까 청와대 네. 출입은. 아니 뭐 윤석열이가 해외에서 무슨 성과를 낸다고? 그러니까 무슨 나중에 성과를 연합 거 낼지 그냥 모르겠는데. 베껴 쓰겠네. 맞아요. 연합 가라고 하고. 아니 어차피 그게 풀도 못 따라가는데 음. 뭐 가서 의미도 없으니까 어차피 그 돈 주고 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번에 네. 가는 데가 네. 사우디와 카타르잖아요. 혹시 이게 맞다면 아니면 제 말 때문에 안 된다면 이건 모르겠지만 이번에 그 사우디 카타르가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이고. 이스라엘과 가깝습니다. 중동. 또 사우디가 음. 근데 사우디는 반 이스라엘 아닌가? 그 윤석열 대통령 네, 이스라엘이랑 수교 회복도 중지하고 이스라엘 막 이랬으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가깝잖아요. 우리 우리 또 대통령 미국 좋아하지 않습니까? 미국 우리 바이든 대통령 큰형님을 모시니까 이스라엘에 가까운데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에 처해 있어요. 여러모로.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도 간다고 하지 않나요? 네, 지금 아니, 와 있어요. 네, 가 가 있어요, 계시니 이스라엘에. 네. 우리 윤 대통령 그거 참을 수 없지 않겠어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딱 가서 들어요. 그러면 또 아, 이렇게 가서 뭐 만난다, 조우한다. 그럴 수도 있겠다. 어떻게든 가까이 한번 있으니까. 들르지 아니, 않겠습니까? 파병을 약속하는 거 아닐까 설마? 아우, 아니, 파병할 그러면 안 돼.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원래대로라면 미국이랑 사우디랑 UAE랑 이스라엘이랑 이제 예를 들면 평화협정 같은 걸 이렇게 평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해서 회의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서 이 판이 깨져버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일단 미국과 사우디아라비아가 등거리 외교를 하고 있는데 미국이나 그렇지. 중국에 대해서 네. 그래도 아마 이스라엘이 만약에 하마스에 들어가서 점령 정책을 추구하면 저는 이스라엘 전선에 다 쓸 거예요. 이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반 이스라엘 정책으로 쓸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 대통령이 가서 사우디나 쿠웨이트에 가서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면 이 걱정되는 게 또 예를 들면 굉장히 그 생각 없이 예를 들면 야 이거 하마스나 예를 들면 그 팔레스타인에 대해서 공격적인 발언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이슬람 척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슬람의 핵심적인 내용들은 뭐냐면 테러 대상 국가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슬람 국가가 척을 짓게 되면 이슬람 국가에 이제 반군 테러 집단들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우리 교민들이 위험해질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가더라도 외교적인 문제나 어차피 사우디 가서는 저긴 못할 거잖아요. 그 뭐죠? 그 부산 엑스포는 얘기 못 하잖아요. 네, 같이 경쟁이니까. 그럼 왜 가는지 아까 왜 이 시점에서 왜 가는지 모르겠어. 도 모르고 그 저기 사우디가 가지고 우리 좀 부산 엑스포 지지해달라고 그러는 거야. 술 한 잔 마시고요. 야 돌겠다 그러면. 저는 진짜 그 대통령이 순방 가기 전에 그 각 국가에 대한 아주 자세한 정보와 외교적인 뭐 민감성 등등 다 보고를 하고 그 책자가 이만큼이나 돼요. 그 대통령도 다 읽고 수행원도 일부 필수 수행원 좀 보고 가는데요. 제발 거기에 논쟁되는 얘기 아예 쓰지 마라. 왜냐면 보통 그게 정보 차원에서 대통령 이거 아셔야지 실수하지 말아라고 쓰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 쓰는 게 실수예요. 왜냐면 내가 안다고 생각해 그때부터 막 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아무 정보도 주지 마세요. 차라리. 네, 제가 진짜 부탁드립니다. 아무 플러스 정보도 주지 마세요. 플러스 하나. 김태호 데리고 가지 마세요. 김태효. 네, 김태호 데리고 가지 김태호. 마세요. 진짜 약간 한 글자 보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좋은 얘기하는 건가? 거 주적이란 이렇게. 뭐 59분을 얘기하니까. 진짜. 진짜. 근데 우리 그래도 윤석열이가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게 그 정상회담 바로 사람이 앞에 앉아 있는데도 A4 용지를 보고 네. A4 용지를 보고 막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건 참 다행이다. 오히려 보고 하니까. 머릿속에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면 이게 진짜 좀 밑바닥이 다 드러날 텐데. 아유 언제까지 우리가 이게 대통령이 이렇게 걱정. 대통령을 이제 오너 리스크를 안고 사는 나라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오는 23일에 당무 복귀를 하는데 뭐 지금 관심은 저거예요. 그 저기 가결표 던진 가결 유다들 징계. 어떻게 할 것인가. 예,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요. 징계 저는 그래서 투트랙 전략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당 지도부에서는 이거 징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신상필벌은 기본 중에 기본 아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의 기준은 통합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굳이 당내 갈등을 지금 국면 수면 위로 끌어올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지만 한켠으로는 뭔가 이재명 대표 체계에서 수석 최고잖아요. 정청래 최고가. 그래서 역할 분담을 해서 이렇게 좀 강약
이렇게 조절을 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청래는 징계하자, 네. 이 대표는 다 듣고 네, 징계하지 맙시다. 뭐 이렇게 그런 가는 걸로. 식으로. 그러나 또 많은 분들에게는 가결표 던진 인간들이 누군지 이미 거의 각인을 시키는 좁혀지는. 거고, 그래서 다음 뭐 경선 때, 저기 공천 과정에서 배제되는 뭐 저도 그 흐름이 가장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 돌아오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어떤 그 주도권 행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지금 주도권이 민주당으로 넘어왔어요. 이제는 삼성 완전 정당. 승기를 좀 잡은 선거 측면이 좀 이후에 있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후에 민주당이. 뭐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당무 복귀를 23일 날 합니다만 이미 다 얘기를 했죠. 10월 9일 날 강서구 발산역에서 작은 차이보다는 큰 통합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적인 큰 기조를 얘기했고, 두 번째가 국민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능력을 좀 보여주고 당의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두 가지 얘기를 했었고, 말씀하신 남아있는 건 이제 가결파로 지칭되는 당대표를 사지로 내모놨던 사람들에 대해서 당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걸 덮고 가자라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 또 한쪽에서 아니라고 하고 얘기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원칙은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당원들 5만 명 이상이 청원을 통해서 어떤 형태로든지 물어봤다면 거기에 대한 당의 명확한 입장이 필요하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이번 원내대표로서 뽑았을 때 원내대표는 의원들이 뽑는 거잖아요. 네. 뽑은 다음에 홍익표 원내대표가 유리심판원에 묻겠다고 얘기한 건 의원들 전체가 뽑은 어떤 원내대표가 자기 입장을 얘기한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리심판원에 물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냥 단합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원들의 의견도 무시하고, 국회의원들이 뽑았던 원내대표가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얘기했던 유리심판원에 보내는 것도 만약에 덮어가는 상황이라면 이 당은 무엇을 원칙과 기준으로 당의 기강과 기후를 만들어내는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할 수밖에 없고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결과에 대해서 당 지도부가 큰 당 통합 차원에서 이 문제를 이 정도 수준에서 정리하고 가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절차까지 무시한다? 그럼 제가 볼 때 누구나 예를 들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해당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그래서 그런 방식은 제가 볼 때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뭐 이런 방식이 누군가는 과격할 수도 있고 그게 색출이 말이 되냐, 민주정당에서 그 말이 있지만요. 정당이라는 것은 우리가 정치적 의사를 같이 하는 결사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쨌든 어려울 땐 같이 힘을 합쳐서 동지로서의 그 동지 의식을 발휘해야 되고, 저는 만약에 그 민주적인 이야기는요, 여당일 때는 가능해요. 여당일 때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의견과 민주적인 의견과 나눌 수 있고 토론할 수 있고 하는지만, 지금은 야당, 싸워야 되는 야당의 역할에서는 여기서 특히나 당대표에 대한 그동안에 뭐 한두 번도 아니고 지속적인 음해와 뭐 내려와라, 가라, 마라, 심지어 이제는 뭐 가결표 던진 분들은 그 검찰이라는 그 무자비하게 시나리오대로 당대표를 괴롭히고 있는 사람 앞에다가 옛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너무 명확한 게 검찰이 시기를 조절했어요. 그 시기를 왜 조절했나? 당을 분란시키려고. 굳이 비회기 때 영장 칠 수 있는 거를 굳이 추석 명절 전에 당 분란시켜서 우리끼리 쪼개지고 밥상에 올리기 위해서 시기 조절한 명백한 정치적 시나리오에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모를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 가결을 했다? 그거는요, 동지로서 저는 그건 포기했다고 보고 당원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해당 행위. 왜냐? 당을 분란시키고 쪼개려고 하는 그 의도에 합류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윤리심판원에 가든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 대선 때 진 이유가 당과 대선 캠프가 따로 놀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네. 당시 그 당에서 얼마나 그 문재인 후보를 네. 우습게 여겼어요. 뭐 손학규 씨도 있었고 거기 뭐 끊임없이 흔들었죠. 끊임없이 흔들었고, 뭐 그 중간에 또 안철수가 요구했다고 이해찬, 박지원 대표와 원내대표가 또 그만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그 당이 허물어졌는데 어떻게 대선 캠프가 기능할 수 있겠어요? 네. 그래서 안 됐지. 네. 안 된 거야. 네. 응? 그 비문 계열의 그런 지속적인 또 흔들기가 있었고, 다음 총선에서 대선에서 이기고 싶다면은 그 당이 하나가 돼야 돼요. 맞습니다. 그 당원이 밀어준 그런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야 되는 거고, 싫으면 나가면 돼. 왜 안 나가고 그 남아가지고 그렇게 저 흔들고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당에서 기준을 만들었다. 이 정도 행위를 하면 해당 행위야. 해당 행위라고 결정을 내렸는데, 이재명 당대표가 그러나 우리가 더 큰 통합을 위해서 이 부분에서 이번만큼 예를 들면 소위 과도한 예를 들면 처벌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대신
우리 기준이 있어야 돼. 적어도 당인이라면 어느 정도 선까지 본인이 발언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행위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측면에서 좀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요. 하여튼 뭐 이재명 대표 이제 복귀를 하는데 한동훈 탄핵은 해야 됩니까? 해야죠. 어떻게? 저는 100%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퍼렇게 칼을 들고 있어야 된다. 칼을 휘두를 때의 상황을 좀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이제 듭니다. 네. 칼집에 있을 때 칼이 무섭지 뽑으면 빼면 안 또 무서울 수 있다. 맞습니다. 우리 그 법률가의 저희 6개월 안에 그 결정을 내도록 돼 있거든요. 이게 불변기일은 아니라서 더 길어질 수도 있지만 총선 앞두고 이게 기각이 될 가능성이 좀 있어요. 헌법과 법률 위반이 그냥 위반이 아니라 중대한 위반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확고한 그 입장이거든요. 이상민 장관도 아니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한동훈에 대해서 인용 입장을 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데 총선을 앞두고 만약 기각이 됐을 때 그 후폭풍을 온전히 마이너스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을 상정한다면 정말 쥐고 있는 게 한동훈한테는 더 아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12월 말이나 1월 초쯤 내는 것도 좋겠네요. 6개월 오히려 심사니까. 근데 더 빨리 나올 수도 있을까? 6개월 안에 나오면 된다라고 하니까 3월에 나올 수도 그렇게 돼 있는 있어요? 거죠. 예.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정치적인 그 스케줄을 따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칙대로. 예. 그냥 여러 가지 지금 상황에서 그 당시 그 구속영장 청구할 때 한동훈 장관이 와서 국회에서 했던 발언들 명백하게 위법 행위가 많고요. 그리고 지금 인사 검증 발표라든지. 그렇죠. 그리고 인사 검증도 번번이 실패했기 때문에 본인이 책임진다고 했던 것 책임져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기각된다 한들 국민들은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그냥 입만 나불거렸던 장관 그렇게 되는구나. 그래 안녕 가져가 너 변호사나 해라. 그냥 장관 더 해도 상관없어요. 식물 장관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래서 저는 칼집에 있을 때가 무서운 게 아니라 칼을 휘둘러서 계속 휘둘러야죠. 왜 계속 칼집에 집어넣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저도 기각 여부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12월 10일 예산국회 이전까지 되게 중대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려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한동훈의 칼자루가 예를 들면 다른 중대한 문제와 섞이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거기다 판단을 좀 달리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탄핵권이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대단히 쓸 수 없는 칼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헌법에 아니에요. 규정되어 있는 법률 내용이기 때문에 헌법과 법률을 유배하면 당연히 국회는 탄핵하는 게 헌법에 규정된 자기 정신을 갖다 구현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안 하면 직무유기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권 분립이라고 해서 견제와 균형이라는 게 당연히 갖춰져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대통령 법에서 우리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해서 법 올리는 거 번번이 거부권합니다. 그거에 대한 반대 급부 탄핵권이에요. 근데 탄핵권 뭐 한 번 썼잖아요. 지금 뭐 그 이상민 장관 썼잖아요. 지금 대통령 벌써 그 거부권 몇 번 썼습니까? 올라오는 건 마다 쓰고 심지어 뭐라고 얘기했냐? 앞으로도 올라오는 거 쓰겠다고 했어. 그럼 똑같이 대응해야죠. 탄핵권 계속 써야 됩니다. 저는. 네, 좋습니다. 자, 하여간 제가 봤을 때는 말이죠.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또 영장을 청구한다. 할 그런 것 상황이면은 같아요. 예. 이쪽도 맞불로 네, 한동훈 수원에서. 탄핵을 내놔야 된다고 봐요. 어차피 정치적인 어떤 도전이라면 정치적 도전으로도 맞상대하는 것이 옳겠고요. 뭐 아마 회기 아닌 때 할 가능성이 높다고는 아닌데 회기 중에 만약에 또 한동훈이가 나와가지고 30분 동안 장광설을 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범죄자로 본다. 그러면 바로 그 자리에서 한동훈 탄핵 가는 거예요. 네,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저 못 듣죠. 그런 얘기를 어떻게 또 듣습니까? 한동훈이 국회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또 들으면 안 되죠. 당신은. 그럼. 그렇죠. 그 전에 탄핵 시켜야죠. 네, 그래서 아니 그 자리에서 직무 같이 정지라도 탄핵을 시켜야 시켜서 좋아. 뭐 그때 한번 판단을 해보자고요. 네, 자 왁자지껄 이번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갑자기 끝나. 할 얘기 다. 스타일이 그러시다 아, 보니까. 예, 예. 딱 좋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그 수요일엔 최진봉 교수하고 이제 방송 같이 하잖아요. 그러세요. 진봉이 형은 방송 시간 예정 시간보다도 한 10초 넘어가면 굉장히 짜증나요. 거의 이경규네요, 시사계. 근데 심지어 지각했는데도 일찍 끝나. 지각해, 근데.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를 중시하기 때문에. 제가 그 형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어요. 네. 자, 너무 그래요. 자, 장윤미 변호사님, 네. 김종욱 박사님, 그리고 임세은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전 김용민이었고요. 왁자지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